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며칠 사이 환태평양 지진 때 이른바 불의 고리를 중심으로 대규모 화산 분화와 강진이 잇따르며 지구촌 곳곳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활화산인 마yon 화산의 폭발적인 분화부터 대만과 일본, 뉴질랜드를 덮친 연쇄 지진까지 긴박했던 재난 상황 브리핑해드립니다. 먼저 필리핀 루손섬 남부 알바이주에서는 지난 5월 2일 마yon 화산이 강력한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성층 화산인 마yon 화산은 이번 분화로 거대한 분연주와 함께 치명적인 화산재 구름을 상공으로 뿜어올렸습니다. 특히 산사면을 타고 섭씨 800도에 달하는 초고온의 가스와 화산재가 허리케인과 맞먹는 속도로 흘러내리는 화쇄류 현상이 관측되어 공포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바이주 일대는 쏟아지는 화산재로 인해 한낮에도 하늘이 암흑으로 변했으며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정도로 자욱한 먼지가 지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는 지난 4월부터 지진 활동 등 징후를 포착하고 주민 수천 명을 사전에 대피시켰으며 현재 경계 레벨 3단계를 유지하며 추가 폭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마yon 화산은 1814년 당시 1200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전례가 있는 만큼 당국은 정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각의 요동은 화산 폭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1일 오후 9시 39분경 대만 일안현 동북동쪽 39km 해역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 깊이가 98km로 비교적 깊었으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큰 진동을 느낄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이어 5월 2일 오후 6시 28분에는 일본 와카야마현 해역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같은 날 뉴질랜드 북섬 동해안 부근에서도 규모 5.3의 지진이 관측되며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지진의 기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5월 4일 오후 3시 9분 필리핀 파날라노이 북동쪽 71km 지역에서 규모 6.0의 강진으로 다시 한번 이어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소 분석 결과 진원의 깊이는 73km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사이 필리핀과 대만, 일본, 뉴질랜드를 잇는 불의 고리 전역에서 규모 5.0 이상의 중강진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대형 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산 재난의 공포는 현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4월 27일 이탈리아 폼페이 고고학 공원은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 당시 희생된 남성의 모습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한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복원된 이미지 속 남성은 머리 위로 도자기 그릇을 들어 화산재와 파편을 막으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어 당시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각 변동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재난당국의 철저한 대비와 실시간 모니터링이 절실합니다. 이란 전쟁의 포화가 해를 넘겨 장기화할 것이라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 경제가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IMF의 최후 통첩이 나왔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현지 시간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 2026에 참석해 이번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5달러 선에 도달하며 상상 이상의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특히 세계 국가의 80%가 석유 수입국이라는 점을 지목하며 재정 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이 깊은 경제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아 지역이 가장 먼저 경기 수축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연쇄적으로 기능을 멈추게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IMF가 당초 제시했던 올해 경제 전망치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글로벌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3.1%에서 2.5%로 주저앉고 물가 상승률은 5.5%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의미하며 전쟁이 길어질수록 기대 인플레이션마저 흔들려 각국 정부의 정책 대응 여지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진단입니다. 실물 경제 위기는 이미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비료 가격이 불과 1년 만에 최대 40%까지 폭등했으며 이는 조만간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을 3%에서 6%까지 끌어올리는 2차 충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완만한 영양 시나리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단언하며 올해 내내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자리한 에너지 전문가들의 진단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셰브론의 마이크 워스 최고 경영자는 그동안 유가 폭등을 막아주던 전략 비축유와 상업 재고 등의 완충 장치가 이제 완전히 소진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중동 걸프만에서 출발한 마지막 유조선이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서 하역을 마쳤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공급 충격을 흡수할 수단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파괴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한 순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의 전운이 2027년까지 거치지 않을 경우 전 세계는 유례없는 경제적 파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를 지탱하던 공급망과 에너지축이 동시에 붕괴하며 아시아와 유럽을 시작으로 전 지구적 경제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IMF의 경고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앞둔 미국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해온 영어라는 명칭을 미국어로 바꾸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소통 전략가이자 더그 버검 내무장관 보좌관을 지낸 롭 로구드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 칼럼을 통해 의미 있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로구드는 다가오는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현재의 영어를 미국어로 공식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의 변화를 넘어 영국의 언어적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미국의 독자적인 역사적 발자취를 남기자는 취지입니다. 사실 이러한 언어 독립의 움직임은 미국 역사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합니다. 1789년 미국 사전의 대부로 불리는 노아 웹스터는 독립국가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언어에서도 우리만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영국이 더 이상 미국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미국식 영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이후 1919년 수필가 맨켄 역시 저서 미국어를 통해 미국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끊임없는 실험을 거쳐 독창적인 언어로 성숙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실제적인 법적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1923년 일리노이주는 아메리칸 언어법을 통과시켜 이후 46년 동안이나 영어가 아닌 미국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같은 해 연방 하원에서도 미국어를 국가 언어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역시 이러한 언어적, 국가적 정체성 강화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며 국가 지정 언어가 통합되고 결속력 있는 사회의 핵심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또한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애국자들의 공헌을 기리는 명명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롭 로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보물인 언어 역시 이제는 이름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미국 사회는 극도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지만 정작 언어는 영국의 유산, 영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법과 교육, 비즈니스 등 모든 분야에서 영어를 미국어로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다양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미국인 중 영국계 혈통은 소수일지 모르나 그들 모두가 사용하는 언어를 미국어로 명명함으로써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라는 결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로구드는 이번 제안이 미준수시 처벌을 따지는 강제적 조치가 아니라 건국 250주년을 맞이한 국가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선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언어적 독립선언은 이미 250년이나 늦어진 과제라는 것이 그의 최종적인 분석입니다. 말 한마디로 농기계가 움직이는 시대가 농촌 현장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동 로보틱스가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 열린 경남 창녕 대동 모빌리티 S팩토리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농업 로봇 4종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자율주행 운반 로봇 RT100을 기반으로 운반과 예초, 방제, 산업용 기능을 확장하는 다목적 로봇 전략입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AI 음성인식 운반 로봇입니다. 사용자가 과수원으로 이동해줘라고 말하자 로봇은 스스로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날씨를 안내하고 방제와 예초 작업 시 주의사항까지 설명했습니다. 흙 묻은 장갑을 낀 농민이 스마트폰을 조작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음성 명령은 농업 현장에서 가장 직관적인 조작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고령 농민도 복잡한 앱 조작 없이 대화하듯 기계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습니다.
RT100은 실내와 실외를 오가며 자율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센서와 카메라를 활용해 위치를 파악하고 사람이 앞에 있으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입니다. 공장에서는 부품을 싣고 생산 라인까지 운반하는 산업용 로봇으로도 활용됩니다. 평지 기준 최대 1톤까지 견인할 수 있어 농업뿐 아니라 물류 현장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이 와이어를 잡아당기면 로봇이 따라오는 방식도 적용돼 기존 농사에서 소를 끌던 감각을 현대적으로 옮겼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예초 로봇은 운반 로봇 뒤에 예초 장비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과수 농가가 여름철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잡초 제거 작업을 대신합니다. 방제 로봇은 AI가 나무를 인식해 필요한 곳에만 농약을 뿌립니다. 농약 오남용을 줄이고 작업자의 농약 노출 위험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 반복 노동과 위험 작업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대동은 이번 기술을 단순한 농기계 개발이 아니라 농업 피지컬 AI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트랙터와 농업 로봇이 현장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능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현재 비전 AI를 기반으로 농경지 인식과 농작업을 수행하는 트랙터는 전 세계에서 대동의 AI 트랙터가 유일합니다. 대동은 2030년까지 운반과 예초, 방제, 예찰, 수확 기능을 결합한 농업 로봇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비 판매를 넘어 데이터와 서비스 기반의 구독형 농업 서비스로 확장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이제 농업은 사람이 온종일 기계를 붙잡고 일하는 방식에서 AI 로봇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증산도 도전 7편 54장에서 상제님께서는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 농사 지으며 소와 말이 일하던 것은 기계가 대신하도록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미래 선경 문명의 농사법에 대한 공사를 보셨습니다. 상제님께서 공사 보신 후천의 농사법이 실현되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